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 9월 15일 오후에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크립토 역사상 누군가는 최대 이벤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벤트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머지가 성공한 이후에는 비트코인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른바 플리프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끝난 직후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 이슈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아니면 머지 이후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른바 채굴자들이 이제 사라진 상태잖아요.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채굴 원가 부분이 제로가 되면서 네.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 하락은 예견된 바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열리는 FOMC 매크로 이슈가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크립토 시장 전체가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그간 많이 올랐던 그 기대감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큰 변동폭의 크립토 시장 저희가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시선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전문가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네. 핫한 전문가다. 그렇죠. 네. 사실 그 연합뉴스 경제TV에는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포맥스 D에는 현직 애널리스트로서는 처음 출연하신 최초 출연자가 되겠습니다.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크립토 애널리스트 김세희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란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직 애널리스트의 출연이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네네. 특히 이 크립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셔봤는데, 자, 김세희 연구원님,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사실 최근에 9월 중순에 비트코인 관련 보고서를 내셨는데 1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내셔갖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오늘 제가 명함을 받아봤는데 네. 크립토 슬래시 스몰캡이라고 아예 크립토 분야가 유진투자증권에 따로 있나요? 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보고서를 적으면서 이제 크립토 산업으로 이제 이닛을 한 것인데요. 네. 와.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비트코인을 다룬다라는 게 저희는 아직도 사실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러다 사실 보니까 우리가 생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 리서치 센터 내부에는 제가 알기로도 야시 코인 그 투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그런 분들이 사실 좀 더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네, 사실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오. 공부해야 한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센터 대비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김세희 연구원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다가 크립토 담당을 하게 되셨냐. 그러게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센터장님이 네가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을 드셨다고요? 네, 이제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회사를 옮기면서 오. 이제 여기 특히 오게 크립토 되었고요. 그럼 왜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크립토 같은 경우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부터 증권사에서만 쭉 이렇게 네네. 있어 왔는데요. 제가 이제 증권사 인턴을 하는 시절에 학교 선배가 굉장히 불리시하게 비트코인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 뭐 이전 세대에서 이게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동이나 뭐 국가 간의 이동 혹은 이제 전통 금융기관에 있던 어떤 돈이 새로운 기관으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어. 약간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와. 또 있는 동안에 제가 작년에 이제 증권사에 있으면서 NFT나 어떤 P2E 같은 흐름들이 이제 증시에도 새로운 영향을 주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증권사에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여러 증권 방송들 보면 이제 시황 얘기를 해줄 때 좀 달라진 게 확실히 뭐냐면 네.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진 게 뭐냐면 코인 관련 섹터가 오늘 많이 올랐다라면서 아예 섹터를 맞아요. 분류를 해가지고 관련주들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증시에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 산업 얘기를 이제 증권사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특히 김세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다뤘고, 네. 특히 산업 관련 시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얘기를 엮었는데, 이 에너지 위기를 비트코인이 심화한다. 그런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요지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좀 요약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네네. 드리면 네. 사실 환경론자나 이제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이제 전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에너지 우위를 심화시킨다라는 이유로 좀 이전부터 비판은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좀 불을 붙였던 게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예. 있고요. 작년 이제 5월에 기존의 테슬라 결제에 이제 테슬라를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3개월 만에 이걸 철회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환경 오염 이제 심화가 걱정된다 이런 이유들로 이제 돌연 이걸 중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작업 방식 시스템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제 작업 증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채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사람에게 이 비트코인과 수수료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환경 얘기가 나왔던 게 최근에 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맞습니다. 그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채굴하려면은 막 발전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파괴된다,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머지 관련된 업데이트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장성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고 네. 있는데요. 사실 그 확장성은 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모든 게 다 끝나면 머지 다음에 더 퍼지, 서지, 뭐 스플러지 뭐 되게 많은 단계가 네. 있거든요. 그게 다 끝나야지 이루어지는 거고 머지만 놓고 보자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기존에 쓰던 이더리움 채굴에 쓰던 에너지의 99.95%를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우리는 비트코인과 다르다라고 이더리움 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길래 그런 말들을 하는 건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뭐 데이터도 따로 보고서에는 많이 기입을 해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에너지 이제 총 사용량은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253테라와트시입니다. 자, 테라와트시가 잘 감이 안 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전력량인 건가요? 이제 금 채굴로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금 채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의 약 2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융 시스템 기존의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 20배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 네네. 이제 뭐 필리핀 그다음에 이 정도의 이제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 이제 한 국가의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는, 네. 1년 동안 비트코인 채굴에 쓴 에너지는 필리핀이 1년 동안 쓰는 전기 에너지와 같다. 네, 그래서 그런 한 국가만큼의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이 쓴다라는 점이 이제 보통 비판받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많이 쓰긴 하네요. 네,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쓴다는 전제가 네.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문제라서.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청소기에 전 세계가 쓰는 청소기의 뭔가 에너지 사용량을 합하면 당연히 한 국가만큼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이제 에너지 사용처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에 대한 좀 주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는 비효율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하는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비트코인 전기 에너지 그렇게 많이 쓰니까 되게 반환경적이고 에너지에 약간 너무 많이 쓰는 에너지 먹는 하마야라고 하는데 보고서에서 약간 조금 눈길이 갔던 점은 뭐냐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에너지 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반대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위 차트 한번 봐주시면 예. 비트코인 채굴의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활용 비중을 알 수 있는데요. 약 예. 6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독일은 사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이제 전환을 추진하고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제 독일보다도 이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네. 이제 독일, 뭐 유럽연합, 한국은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33.7%를 현재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네. 그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비트코인을 봤더니 비트코인 채굴 업체 기준으로 보니까 66.8%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채굴업자나 업체들이 환경을 생각해서는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네. 네, 그렇진 않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채굴 산업이 가진 특수성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채굴 자체가 비용이 항상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 전기 가격이 굉장히 예민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전기료가 한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전기를 찾아서 이동할 인센티브가 있는 네네. 것이고요. 보통 싼 전기, 가장 저렴한 전기라 함은 낭비되는 에너지고요.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정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낭비되는 에너지 양이 기존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남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싸게 채굴을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용을 해서 저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채굴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써서 채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좀 그럴 싸게 수밖에 채굴을 없다. 하려고 하니까 새벽이나 이런 심야 시간에 남는 전력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글로벌 국내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글로벌 발전 이제 단가를 보면 에너지 원별 발전 단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채굴 산업 자체가 좀 활발한 뭐 캐나다 퀘벡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거의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채굴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연구원님 보고서가 제가 되게 여러 가지 크립토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되면서 약간 논란이라고 하나 그 안에서 약간 싸움이 붙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기본 관점은 이제 남는 에너지를 갖다가 야 에너지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아직 이제 축적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버리는 걸 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했으면은 그야말로 원가 싸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말한 그 이제 연구원님이 말한 보고서의 논리인데, 근데 또 이거 반대쪽에서 주장하신 분들은 채굴을 하려면 어쨌든 전기도 있어야 되지만 이 최신형 채굴기를 이제 세팅을 해놔야 네,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채굴기를 세팅해 놨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전기가 남아서 지금까지 채굴 잘 하고 있었는데 전기가 안 남게 된 상황이 펼쳐지면 그럼 그 세팅한 채굴기로 그럼 버릴 거냐, 그냥 놀릴 거냐? 이 채굴기 가지고 어디다 싼 곳으로 다시 움직일 거냐? 다시 움직이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고 움직이기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싼 전기를 찾아서 채굴 업체들이 옮겨 다닌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사실 채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적이거나 어떤 위치,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데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는 기간에만 이제 가동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럼 이게 안 되는 시간에는 어떻게 할 네네. 거야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국내만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자는 시간이 가장 전기 수요량이 적고 네. 저희가 깨어 있는 시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전기 수요량이 피크인 상황인데 저희가 가장 전력 수요량이 낮은 기간에만 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단가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주도를 제외한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단가가 안 맞을 수 있지만 뭐
텍사스나 아니면 지금 채굴 산업이 활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전소 옆에 이 채굴기만 두면 되는 것들이고 기존에 뭐 조금 더 거리가 먼 곳에 있었던 그 채굴 산업의 그 채굴 기계들을 그냥 옮겨만 놓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유연성을 통해서 저는 어디든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컴퓨터, 그러니까 전력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잉여 전력을 쓴다,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 해도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남는 그 전력을 썼을 때 네네. 돈이 됩니까 그게 그 채굴 업체들한테? 이제 당연히 사실 뭐 남는 전기라고 해서 전기의 성질이 바뀌는 건 예, 아니다 예. 보니까요. 그 전기를 쓰면 아무래도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수익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수익성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는 채굴업체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를 활용하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채굴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채굴했을 때는 바로 금융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온 표현 예. 중에 이제 전기의 금융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전기의 금융화 좀 머릿속에 좀 생소하긴 합니다. 생소한 예. 개념이라 이거는 이제 제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지혜족보 저자 오태민 네네. 님께서 이제 쓰신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좀 제 해석을 추가를 하자면 이 금융화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래도 무형의 가치를 금융 상품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라는 무형의 자산을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이 자산으로 바꾸는 것을 저는 이제 뜻하는 말로 제가 사용을 했고요. 이제 전기 에너지를 금융 에너지로 치환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금융 에너지를 취한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그러니까 돈이 되는 뭔가 상품으로 네네. 만든다라고 금융 에너지는 단어가 사실 좀 선수해서, 어색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되다 보면 네. 이 어디든지 가치를 이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직접 보낼 저희가 막 뭐 전기를 저장하는 관련 뭐 그러네요. 전기 뭐 ESG 저장 장치가 따로 있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전기를 보내고 싶으면 그 배전 선망은 또 어떡할 거야 인프라 하는데 굉장히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한데 비트코인으로 만들면 진짜 네, 바로 전송이 보낼 필요 가능하네요. 없이 그냥 이거를 쏘면 사실 지구 지갑- 반대편까지도 네, 맞아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전도 이걸 활용을 하면 네네. 아무래도 지금 부채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6개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발전소들 옆에 비트코인 채굴 이렇게 붙여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남는 전기를 활용할 수 있고 지금도 아마 한전이 이제 밤에 남는 전기를 심야 전기를 좀 싸게 네.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전기가 남나요? 그러니까 전력 산업 자체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의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네네. 저희가 피크 타임과 그렇지 않은 시간에 네네네. 전기가 다른데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발전 설비를 네네. 이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름이랑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봄 가을은 훨씬 낮기 때문에 잉여 전력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블랙아웃이 걱정된다. 뭐 전기가 정도로. 뭐 끊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군요. 네. 아니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여름 그렇고. 여름 그 아. 기간 일주일 기간은 진짜 블랙아웃이 결정될 네. 거고 전력 수요가 진짜 이 피크인데, 풍미까지 딱 네. 차오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네, 사실 정전을 막기 위해서 이 피크 타임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많게 설비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전기가 낭비되고 바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라는 게 저장이 불가능하고 이제 즉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이 발생하는 거고요. 잠깐 든 약간 재밌는 네. 생각은 사실 그 산업단지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돌리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네. 물리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럼 진짜 전기를 그대로 써서 되는 거고 네. 저건 이제 남는 전기를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주체가 누구냐. 아. 사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전기 도둑이잖아요. 네, 네. 한 대학 연구소에서 네. 채굴기 돌리다가 걸린 그랬어요?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남는 전력을 가지고 네. 채굴기를 돌리면은 그게 그 시간대에만 이제 이제 할 수 있다. 금융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 된다. 그 네. 보고서에 나온 재밌는 그림인데 지금 수력, 원자력, 남동발전 등등 있는데 한국 비트코인 발전이라고 해서 나오면 어떨까라고 그려놨는데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네. 네, 이제 이름 그냥 비슷하게 붙여본 거고요. 예.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발전소 옆에 채굴기 음. 돌리는 걸 하고 이걸 관리를 이제 저기서 담당을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전력이 정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 네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한전의 계좌에 꽂히게 되다 보니까 세금 이슈도 세금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활용 방안을 생각했던 게 이제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제주도 전기가 네. 남는다고. 네, 그래서 사실 이 풍력이 굉장히 네. 풍부하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그 제주시 정책적으로 이제 이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이 표 보시면 제주도의 풍력 출력 제한 추이를 이제 봤을 때 상반기에만 약 60회의 이제 출력 제한이 발생했고요. 출력 제한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특정 시간대에만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예. 있잖아요. 그걸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태양광을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는 태양량이 와, 너무 맞아, 세게 맞아. 음.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가 되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예. 그래서 그 정전을 막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다 차단하는 것을 이제 출력 제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발전소의 이제 가동을 멈추는 것들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발전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크게 그쵸.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지금 문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이렇게 남는 전기를. 전기를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뭐 ESS나 아니면 이제 HVDC라고 그 남는 전기를 이제 육지로 보내는 그런 네네.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인프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고요. 뭐 전라도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전라도와 이제 제주도의 피크 타임은 동일하니까. 네, 동일하니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러네요. 의문이 생겨. 굳이 일단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 뭐. 배전만 까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깔았다 네네. 손 치더라도 어차피 양쪽에 피크 타임이 같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남을 수가 있느냐 네. 라는 문제가 이슈가 있으니까 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는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라고 네. 하더라고요. 위험성이 커져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이걸 멈춰야 하기 때문에 음. 그거로 인한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채굴 수익도 이제 추가적으로 제주시에서 가져갈 수도 그렇지. 있고요. 도민 행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네, 세상에.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좀 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과부하가 관리가 발생하다 되다 보니까. 보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라든지 뭐 국내외적으로 이런 산업,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실제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 국내에도 그래요? 있어요? 국내는 없고요. 아. 이제 엑손모빌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정유사죠? 것 같은데 예. 엑손모빌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사실 원유를 채굴할 때 이 천연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잉여 천연가스를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인프라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다시 사용하게끔 하는데 비용이 맞아요.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걸 이제 이 남는 천연가스를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성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좀 국가적으로 키우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요? 네, 러시아의 가즈프롬 네프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비트코인 채굴과 이 에너지 산업 이 파트너십 형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유를 이제 시추할 때 보통 이렇게 가스가 나오면 다 태워버리잖아요. 맞아요. 플레어링 그게 이제 방식을 아까우니까 그거를 태우는 에너지로 발전.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전기를 돌려서 또 다른 비트코인 돈을 채굴하는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단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뭐 IT 쪽에서 움직임,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도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관심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없지만 예. 그걸 활용하려고 이제 모듈러 뭐 이런 작업들
뭐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재 태양광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남질 않아서 또 다른 내용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크립토 전문 애널리스트니까 크립토 시장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거래량, 가격 다 좋지 않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60% 넘게 빠진 상황이고요. 네. 전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올해 초 대비해서는 약 50%좀 이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사실 베어마켓이면 이제 자명한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과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이전과 다르고 양도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장에서 왜 지금은 2018년, 19년과는 다르다라는 한 얘기가 자본과 인력의 유입이 그때와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인가요? 시장에서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VC 투자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YOY 약 9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네네, 맞아요. 이제 VC들의 전반적인 이 투자 금액이 줄었고 이 상반기 기준으로 9% 줄은 시점에 이 크립토로의 돈은 93%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들은 저는 이 아직도 시장이 크립토 산업을 좀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A 같은 경우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지난달에 있었던 블랙록의 이제 진입들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활발히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만 놓고 보자면 네. 그 해외에서는 이제 글로벌하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코인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 네. 사실 거래소 빼고는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란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크립토 시장은 좀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 거래소에만 지금 돈이 몰리고 아, 여기만 발전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오히려 이 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이제 글로벌로도 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제가 M&A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바이낸스나 FTX를 중심으로 네. 지금 시장이 이제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좀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거래소에 모이는 24시간 동안 모이는 이 데이터나 어떤 네. 네트워크의 가치는 저는 이제 다른 산업에서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의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련 이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한 비즈니스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NFT 같은 이런 다른 사업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이 두나무에 모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저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위주로 산업이 좀 발전할 것이다. 네. 자, 애널리스트시니까 이거 살짝 궁금해가지고 아까 FTX나 바이낸스 M&A 말씀하셔가지고 보도가 있었잖아요. 블룸버그 보도가 FTX가 비싸면 살 거다. 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뭐 아시는 아마 내용?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오, 그래요? 있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저도 뭐 기사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좀 밸류에이션이 제 기준 좀 높게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저렴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적절한 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걸 두고 아직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이 두나무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음으로 표기를 해두셨더라고요. 게다가 비상장이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알 수 없음이라는 투자 의견은 아니고요. 비상장은 이제 투자 의견을 못 내게 네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NR 이렇게 표기를 해서 네, 좋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 하는데 사실 오늘 방송 처음이시래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야.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또 깊은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세희 연구원님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조근조근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 방송 천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시세, 시장,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매수 매도만 보통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 활용 가치가 있다. 들어보신 그렇죠. 적이 있으시죠? 네, 들어본 적은 예. 있고요. 이게 사실 2020년 5월인가요? 그 아크 인베스트의 21년이었나? 캐시우드가 보고서를 하나 냈던 게 약간 시장에 화제가 됐었는데 뭐냐면 야,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거다라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네. 비트코인이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해서 비판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전환을 비트코인 촉진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네. 남는 전기 음. 그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맥스를 측정을 하고 이제 설비를 깔아 놓으면 사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 신재생 에너지에 100% 투자를 못 하거든요. 효율성 때문에. 음. 근데 이제는 120% 투자하고 남는 부분을 오히려 비트코인을 채굴 하게 되면 채굴 그 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잉여 가치가 남게 되니까 네.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비트코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앞으로 생산성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산업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고 또 또 쪽도 아닌 있다? 쪽도 있습니다. 여전히.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보는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보는 네, 맞습니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피디아 조원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민 주잖아요.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네, 2022년 올해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항상 많이 사는 종목인데 특히 이 삼성전자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때 뭐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가자를 외쳤었는데 지금 5만 원 중반대입니다. 6만 전자도 지금 힘겨워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게 엊그제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조건이 못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주식시장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한때 시가총액에서 뭐 30%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그거 규제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6%대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시총에서 뭐 20% 이하잖아요. 네. 18% 정도 되나요? 또 외국인 지분도 올해 뭐 계속 내려와서 52% 정도 됐다가 지금 5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외국인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팔았을까?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점유율도 세계 1위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인텔을 따돌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매출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보잖아요, 항상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며칠 전에 나온 그 산자부 그 무역 관련 수출 통계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았어요. 그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맞아요. 6%인가 이렇게 6%대 감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ICT 관련해 가지고 수출이 좀 저조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때 특수가 있었잖아요. 네. 뭐 전화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다 그렇고 서버도 다 바꾸고 예. 비대면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서버 투자해요. 엄청 호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급망 이거 이슈 같은 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걸 못 받을까봐 계속해서 이제 잘 나갈 때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고를 많이 늘린 거죠. 네네. 그 바람에 이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엄청. 그래서 이제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 고정 디램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내년도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그렇게 안 좋은 거는 거시적 변수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맞아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롯해서 지수를 비롯해서 모든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시적으로 안 좋고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은 예. 자동 판매기처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뭐 실적과 관계없이 팝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를 파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국을 파는 거죠. ATM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아까 이제 미시적으로 말하면 어떤 재고 조정 문제, 이제 수요 감소라든지 반도체 고정 가격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수출이 줄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고착화될까 이게 문제인데 또 한 가지 또 희망적인 거는 이게 메모리 쪽은 그런데 비메모리 쪽,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TSMC가 네네. 1등인데 그게는 6월 이후로 이제 40억 달러를 이제 계속 수출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46억 6천만 달러를 수출했고 네. 이게 이제 뭐 한 이제 30% 정도 수출이 증가된 거로 알고 돼 있습니다. 작년 네네. 동월 대비해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메모리는 좀 그런데 비메모리는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하나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DDR5요. DDR5. 예,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사용하는 D램은 DDR4입니다. 네. DDR5는 이제 전력 소비는 한 10% 정도 줄어들고요. 네. 스피드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D램을 팔려면은 이걸 D램을 받아들이는 CPU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CPU 관련해 가지고 원래 인텔이 상반기에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그 CPU를 출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달쯤에 랩트레이크라는 CPU를 인텔에서 출시할 거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노트북에 사용하는 것도 지금 이제 AMD에서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DDR5가 생각만큼 이제 좀 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를 못해요. 현재까지는요. 현재까지는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DDR4보다 DDR5가 이제 가격이 자꾸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요. 예, 그 이제 DDR4가 왜냐하면 더 원래가 더 가격이 높은데 네. 25에서 30% 높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DDR4는 더 싸잖아요. 네네네. 그럼 DDR5가 이제 점점 가격이 이제 하락해야지 이제 DDR4 안 사고 5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래 그런 이제 여건 같은 것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제품일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수요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내년쯤이면 한 20% 대의 이제 DDR5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중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인데 이제 하나 이제 그 D램하고 랜드 플래시 네네. 그거 둘 다가 이제 내년까지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상황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 보면은 좀 미래를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조금 덜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올해 근데 삼성전자가
전체 주식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에서 삼성전자가 덜 빠진 게 아니에요. 예,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 미국에서 거래되는 반도체 관계되는 이제 미국은 이제 설계나 장비가 네. 발달돼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팹리스 뭐 얘기하는 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흔히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AMD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6개 그 반도체 회사들을 지수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쭉 저번에 이제 잭슨홀 하고 난 다음에 뭐 내리다가 또 한 번 또 오르다가 이제 5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딱 오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제가 궁금해서 어제 금요일 날 올랐으니까 오를 수도 있겠다. 전체 지수는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수는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아침에는 그렇잖아요.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나?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오르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라든지 네. 팹리스가 강한 미국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괜찮은데 디램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디램 수급 상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1분기 때는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디램 수급 상황 자체가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재고만을 보면은 그 뭐 이게 아까 그 또 디램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TSMC도 재고가 한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재고율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재고 화면에 이제 보면은 예. 이제 나오는데 이게 재고량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고량이 어마하게 늘어서 이제 그 4조 대까지 지금 재고가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이제 뭔가 하면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재고 조정이 없다면은 네네. 반도체 가격의 회복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가 재고 조정에서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재고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3분기에 강한 재고 조정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4분기에도 이어지고 내년 초에도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반도체 업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재고 조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언제쯤 뭐가 될지.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그 상황을 지금 많이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때 때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18년에 이제 그때 칩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칩 가격이 더 오르니까 반도체를 재고를 굉장히 많이 사왔거든요. 그때 이제 심하게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주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은 일단 좋지 않다. 내년은 일단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업황이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좀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 반도체 가격 그 최악의 국면은 한 내년 1분기가 이제 가격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근데 사람들마다 예측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올 말에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데 있는데 대부분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내년이 안 좋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상반기에 재고 조정이라든지 어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최악의 국면을 다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반도체 하면은 사실 중국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펼쳐지는 상황이 미국이 칩4 동맹이다 해가지고 일종의 중국과는 좀 선을 그어라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이쪽이든 줄을 서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어느 쪽이 좀 유리할지이고 오히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 지금 이렇게 일종의 이제 가름말을 타면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기술 투자를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오히려 좀 벌려주기 때문에 야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다라고 거다.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건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미국하고 끼어서 좋은 점은 사실 저희는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네, 뭐 파운드리라는 그런데 이제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게 설계가 이게 부가가치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파운드리, TSMC나 저희가 하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네, 시스템 반도체도 만들고 또 위탁 생산하는 예. 것들 생산 전반적인 제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죠? 이제 패키징. 이건 후공정에 속하는 네네네. 거죠. 전반 공정에서는 몇 나노 나노 해가지고 이제 미세 예. 공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패키징. 그다음에 이제 장비 이렇거든요. 장비 이런 거는 사실 우리는 거의 별로 발전돼 있지 않아요. 이제 장비는 대부분 미국, 일본, 그다음에 네덜란드 예,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 조금 있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것도 발달돼야 되는데 일본은 소재가 네네.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설계 기술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부터 이 칩4에 들어가서 설계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반도체 관련 법을 만들었잖아요. 진영법을. 그럼 네. 세액공제도 주고 보조금도 주는데 R&D. 지원해주겠다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실공이 이제 설계는 좀 굉장히 못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제조 생산하는 거에만 삼성전자 전혀 설계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조금은 하고 있는데 설계 기술 별로 이제 시통치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TSMC는 전혀 설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TSMC가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TSMC는 우리는 설계시켜 준 것대로만 네. 고객에게 만족을 최대한 해준다. 그래서 사실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게 굉장히 1위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네. 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데 이기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도 계속 늘려 가야 되고 TSMC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미국에 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기술 개발하고 네. 설계 이런 거에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서 입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있지만 기대감이 있고. 아니 기대감. 당장 중국을 못 팔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네. 중국의 제일 수입품이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중국 스스로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작업률이 이제 20% 정도로 2025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우리 그 반도체 물량이 수출이 한 뭐 60% 정도 되나요? 이제 그렇게 되는 시장인데 그 큰 시장을 이제 물론 이제 기존 이제 이게 몇 나노인가에 네네.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고급된 기술 같은 것들을 가져가면은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저부가가치는 저부가치. 그거는 있지만은 계속 정설하고 이런 걸 이제 못하게 만들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뭐 중국이 보복할 거야 이제 그 너네 일로 가면은 걱정이에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중국이 지금 뭐 작업률이 저 정도고 우리한테 저렇게 그 뭐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 없으면은 뭐 어떻게 뭘 만들 수가 어디서 없는 받을 거예요. 거냐. 아.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우리한테 보복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이 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그만두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뭐 전에 어떤 사람들 뭐 이유를 들어와서 칩5로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렇죠. 좀 비현실적인 얘기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묘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칩4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저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ARM 인수 문제 같은 것도 뭐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ARM 인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 얘기 뭐 그 오늘 얘기가 지금 오늘도- 장례식 갔다가 네. 그 인수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엔비디아도 ARM 인수해가지고 야 어시구나 좋다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 거의 뭐 독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가져가면은 완전 이거 영국 거 가져가면은 그냥 그 엔비디아가 날아간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엔비디아가 또 뭐 삼성전자도 내렸지만은 엔비디아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네, 주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뭐 ARM을 인수를 하면은 뭐 설계나 이런 것들에서 명실공히 이제 삼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맞아요.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족한 부분은 이 기회에 지금 뭐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재고가 이렇게 많고 뭐 중국 기업도 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되고 더욱더 이런 상황이 안 좋으면은 버틸 수 있는 그 기업들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TSMC나 삼성전자한테는 또 유리한 면이 있고 결국 뭐 그 반도체 이게 수요가 재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AI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면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로 갈 거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나 TSMC가 있고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기술력 같은 것들이 지금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뒤에 뭐 5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격차 같은 것들을 이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따라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격차 같은 것들을 더욱더 벌려 놓으려면은 지금 뭐 칩4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 어두운 시기가 삼성전자와 뭐 TSMC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제 이 미국의 또 입장에서는 이제 인텔이 또 이제 아까 파운더리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 따돌리려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2위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삼성이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뭐 근데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항상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다가 텍사스 오스틴 뭐 테일러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SK 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시청자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 언제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텐데 지금 살 만한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개인 의견입니다, 매일의 개인 의견입니다. 주가를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예.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예. 지금 현재는 사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다 반영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적극적인 물론 지금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FOMC가 FOMC. 자, FOMC에서 0.75로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대하는 거는 잠시 랠리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기대 수준이니까. 기대에서 해서 이제 기대 수준이 넘었으니까. 백은 아니니까. 외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뭐 잠시 올라갈 때,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게 같이 올라가는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잠시인 거고요. 아.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터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터미널 그것도 모르고 네, 맞아요. 또 이거 FOMC 하고 난 다음에 파월의 입에서 또 무슨 어떤 말이 얘기가 나올지도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기적으로 뭐 이걸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단타해가지고 먹을 게 되게 뭐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4% 5%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하루. 그날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장이 어떤 이벤트에서 움직이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업황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당분간은 바닥을 탐색하는 것들이 가정이 조금은 더 간다. 이게 막 오래 간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항상 그 삼성전자 주식이나 하이닉스 주식은 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제 이게 그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베타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업황이 최악인 국면 이전에 훨씬 한뭐 주가는 바닥을 네. 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뭐 상반기에 이게 만약에 재고 조정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게 빠르면 뭐 이게 11월 12월 그때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늦어도 내년 초는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일단 알 수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지금 사신 분들이 이 5만 원대에서 이거를 그냥 그 매도하는 거는 네네. 너무나도 슬픈 얘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삼성전자 다음 타임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 지금 PBR이 1.2, 뭐 1.1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낮았던 시기였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보다는 DRAM이라든지 ICT 전반이 가지고 있는 업황,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이랑 이게 쌀 때 사야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내고 보면은요, 한 1년 지내고 보면 그때 할 걸. 그런 생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유튜브 많이 찾아보면은 유튜브 스타일 제목대로 모아가야 할 종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모아갈 네. 때.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꽉 찬 내용이었습니다. 네, 항상 보면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가 풍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